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 그린란드.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와 지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즉흥적 발언이 아닙니다. 6년 전부터 틈틈이 그린란드를 노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풍부한 자연자원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역시 미국이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안보 전략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이 흥미로운 전략적 구상의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워싱턴입니다. 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현재는 국방부에서 북극 안보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와 지배가 필요하다는 발언이었죠. 여기에 더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역시 미국이 반환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 책상에는 이와 관련된 후속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또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무르만스크 기지에서 핵추진 쇄빙선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덴마크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예상했던 일이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올라온 위성 사진들을 펼쳐봅니다. 북극해의 모습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항로들이 열리고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전략적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죠. 특히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60척의 쇄빙선과 50개의 군사기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쇄빙선 절반 이상이 무장이 가능하고 일부는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아르크티카급 핵추진 쇄빙선은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며 러시아의 북극해 지배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미국은 고작 2척의 쇄빙선만을 운용하고 있죠. 그것도 한 척은 거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2척마저도 남극 작전까지 담당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북극해에서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은 한 척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교묘합니다. 스스로를 금북극권 국가라 칭하며 그린란드 곳곳에 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에 관심을 보이고 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빙상 실크로드 구상입니다. 북극해 항로를 자신들의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인데 이를 위해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중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야말 프로젝트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영토가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북극에서 두 나라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합참의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떠오릅니다. 현재 그린란드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개발 가능성 증가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하자원 개발이 용이해지고 있고 특히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아연 등 전략 물자도 풍부하죠. 다른 하나는 독립을 향한 그린란드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최근 그린란드 총리는 독립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5만 7천 명의 인구로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지만 덴마크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특히 자원 개발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이 가지길 원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린란드 정부 고위 인사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투자 계획을 설명했고 러시아는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린란드는 우리의 경쟁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신 만큼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하지만 이 흐린 하늘 너머 북극에서는 새로운 강대국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덴마크 대사로 있을 당시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코펜하겐 미국 대사관 창 너머로 보이던 덴마크 해군 기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30년이 넘은 순찰선들이 정박해 있던 그곳에서 저는 덴마크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이 거대한 영토에 살고 있는 인구는 고작 5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남서부 해안가에 모여 살고 있죠. 나머지 지역은 감시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덴마크의 방위 능력은 이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척의 오래된 순찰선과 몇 대의 헬리콥터가 전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해안 감시를 개썰매를 이용해 수행한다는 사실이었죠. 21세기에 이런 방식으로 영토를 지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 여름 툴레 기지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군 기지인 이곳은 그나마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린란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의 활동이 포착되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죠.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매년 악화되는 상황을 기록한 이 문서들은 우리가 왜 그린란드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항로와 자원 개발 가능성이 열리는 이때 덴마크의 이러한 한계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침투는 더욱 우려됩니다. 덴마크는 자본력이 부족해 그린란드의 경제 개발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 제한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대사직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4월 그린란드 총선을 앞두고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보호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북극 전략에서 가장 큰 약점은 쇄빙선의 부족입니다. 러시아가 60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겨우 2척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40척의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었죠.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들의 현재 상황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펜타곤으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무역 파트너이자 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극지용 선박 건조 경험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용 쇄빙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운항 가능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입니다. 예비조사 결과 연간 8척의 쇄빙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40척의 쇄빙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러시아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이죠. 국무부와 국방부의 실무진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의 파트너 국가이며 최근에는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신뢰 관계가 있기에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장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산의 조선소들을 직접 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우리의 북극 전략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극비리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한국 방문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분석가들이 준비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출장의 핵심은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음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새로운 북극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지도를 펼쳐보니 그 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베링 해협을 지나는 새로운 항로는 기존 경로보다 30% 이상 거리가 단축된다고 합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서 첫 번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북극해 항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위치, 세계적 수준의 항만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조선 기술력이 한국이 가진 강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이 이미 북극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를 운영하며 극지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더군요.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극 항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국이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위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룬 나라가 우리의 굳건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은 부산으로 이동해 조선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 이번 방문이 우리의 북극 전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산항의 아침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는 크레인들 사이로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 중 하나가 정박해 있는 모습이 압도적입니다. 이곳은 이미 세계적인 항구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소 방문이 부산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쇠빙선 건조 능력입니다.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용 쇠빙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하 52도의 극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술진들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극지용 특수강 개발부터 빙해역 운항에 필요한 특수 프로펠러 설계까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선체 보호를 위한 특수 도장 기술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선박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점심시간에는 현지 해운업계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항은 이미 연간 2천만 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비전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은 전 세계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후에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극지항에 시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극지 항로를 책임질 선원들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만이 아닌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죠. 저녁에는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미래 계획은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항만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극지 물류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의 관문이 되었듯이 부산은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불빛들이 마치 북극을 향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미래 북극 시대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북극해 항로 분석 자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거리가 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30% 이상 단축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현재 해상 물류의 대부분은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이 경로는 오랫동안 세계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적 위험,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이 우리의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반면 북극해 항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거리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항로의 주요 거점이 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큰 전략적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북극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북극해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의견들도 흥미로웠습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북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물류 능력,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최종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과거 실크로드가 유라시아를 연결했듯이 이제 한국이 북극해를 통해 유럽과 북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극지기술 연구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쇠빙선 건조에 필요한 특수 강철 개발부터 극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선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북극 시대를 위한 종합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지 항해 전문가 양성, 항만 시설 현대화, 물류 시스템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죠. 저녁에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차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이 주로 한반도의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북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의 영원 파트너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보여준 발전의 모습입니다. 전후 폐허에서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공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 이제는 북극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협력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적 비전이 만나면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창밖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역동성과 추진력이야말로 우리가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일 겁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방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시작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드러납니다. 태블릿을 켜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듬어 봅니다. 그린란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덴마크의 방위 능력은 제한적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금북극권 국가를 자처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큰 우려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리의 북극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0척의 쇠빙선 건조 능력은 우리가 러시아의 60척 쇠빙선 함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한국이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경제력, 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한국은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새로운 북극 물류의 허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워싱턴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극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고.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린란드에서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영토나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세계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입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